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늘 출발하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론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갈등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균택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관련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1일 목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귀국 관련 소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오늘 새벽 3시 30분에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세기를 탔어야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구금시설 출발, 그러니까 석방이 미뤄지면서 날짜와 시간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네.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 출발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11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쯤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아직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시점을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어젯밤 미국 현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고 우리 측의 요구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외교부가 새벽에 밝혔는데요. 그 영향으로 석방 시점이 정해진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미 우리 국민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야 하는데 어제 오후 외교부는 미국 측 사정이라면서 석방이 미뤄졌다고 전했고 네. 자세한 이유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오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행사에 참석한 상황에서 네. 중간에 의전 비서관의 쪽지로 관련 보고를 받았을 정도로 미국 측의 통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석방이 미뤄진 이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제 구금된 한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같은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게 하고 또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루비오 장관 측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조 장관은 또 미국에 간 한국 노동자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러 간 건데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지금 한국인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우려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고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구금 시설에서 한국행 전세기가 대기 중인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지 않게 해달란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구금된 한국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한데요.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원래는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준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충원해야 하고 이들의 비자도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은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도 미국 현지 파견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비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가 어제 열렸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국민성장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를 모색하는 보고대회를 어제 주재했습니다. 펀드 규모를 100조 원에서 15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5년간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첨단 전략 산업기금 75조 원에 민간과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금융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처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화기애애하게 손을 맞잡은 게 불과 3일 전이었는데 네. 이틀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5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 시간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파계 보수개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더 센 특검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이고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고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도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면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폐륜이다.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 공포까지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했고 방송상법은 방송연구장학법이라면서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마치 방공 웅변대회 같았다.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면서 이재명 정부 100일 성적표는 A학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전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연설해서 말하자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본회의장 어딘가에서 누군지 모르게 말했던 사람이 송원석 원내대표로 확인됐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죠? 네,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오늘 10시부터 90분간 열립니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 만에 했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인데요.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을 거라면서 특히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증시대책과 같은 민생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그 이유는 오늘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 즉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오자 시장이 환호했던 거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비자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문답이 오갈 걸로 보이고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줄지 여부도 지금 큰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요즘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최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어린이를 유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이틀 전에는 전국에서 무려 3건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이틀 전 사건들이 어제 알려진 건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선 이틀 전 오후 2시 40분쯤 학교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서는 너 재미있는 알바할래?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 여학생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차량 번호판을 보려고 하자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했고요. 이 학생이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조그마한 차량이었다며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해준 덕분에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30대인데 10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서 감옥에 갔다 온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각에 인천 서구에서도 중학교 여학생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면서 말을 건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행위, 즉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도 마찬가지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면서 손을 낚아채려다가 같은 혐의로 같은 날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원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끌고 초등학교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어린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이 사건 이후로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한 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관령의 아침 기온 이틀째 한 자릿수, 오늘은 7.2도를 현재 기록 중이고요. 서울은 19.9도까지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져 이틀째 20도 미만의 아침 기온으로 선선합니다. 대부분 아침 기온이 가을을 닮아 있지만 낮 더위는 서쪽 중심으로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이틀간 더위가 전국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 제주 남부에 남아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세종, 대전, 부산, 제주 30도, 강릉 29도 등으로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다른 지역보다는 낮더위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과 내일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오고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차차 비가 내려 주말인 토요일 밤까지 전국적인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20에서 80mm, 많은 곳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이 예보돼 있고요. 강원 동해안 쪽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틀간 기온이 26, 7도 안팎으로 떨어졌다가 일요일 다시 30도 안팎으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희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이후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 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목포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곡까지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흐름이 더디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서종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김도욱 정책위 의장 연결해 현안 살펴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욱입니다. 의장님은 대여 협상력을 갖춘 전략통으로 꼽히는 분이십니다. 장동혁 대표가 삼고 초려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조금 늦었지만 정책위 의장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네, 장동혁 대표께서 아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그 이후에 대표 당선된 이후에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변화를 좀 두고 싶다라는 네. 좀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네. 제가 읽고 거기에 좀 도와줬으면 한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후배 의원이신 장동익 대표가 성공하고 국민의힘이 성공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이 장동혁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했던 전당대회 때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아니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 장동혁 대표도 국가 이익과 국민의 행복, 즉 국리민복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민생을 우선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리민복형 리더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하루 전 정청래 대표의 강경한 대화 공세에 맞대응 성격이 강했는데 네. 불가피한 대응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는 시종일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고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이지 않습니까?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과는 협치의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협치의 길로 와달라라는 간곡한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입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 협치 준비돼 있다. 선택은 여당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신속 가동을 공언했는데 실무협의 곧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마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께서 방향성을 합의를 한다 그러면 정책위가 되든 아니면 원내정책수석 쪽이 되든 실무협의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민생협의체에서 어떤 사안이 가장 시급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상 반시장 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들이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애둘러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입장일 수 있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 100일간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정치에서는 협치를 파괴하고 내란을 운운하며 정쟁과 정치 보복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제에서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인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옥죄기법인 더센상법 등을 강행 처리했고요. 또 외교 안보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명이 전례 없이 집단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한미 간의 경제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신호입니다. 송 대표께서는 이러한 점을 다 바로잡고 정쟁국회가 아닌 민생국회 또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국회로 거듭나자 이러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네. 그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대야 강경 모드로 바뀐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서 없애버리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키나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이 있다 그러면 현재 보십시오. 물가는 치솟고 있죠.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있죠. 골목 상권은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쟁이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정청래 대표께 간곡히 저희들 우리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그런 정치 복원의 길로 같이 나와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청래 대표 개혁 입법에 대해서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며 속도 조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들이 속칭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과연 개혁이 맞는지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검찰개혁법을 보면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걸 재판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그 업무들을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의 80년 가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속에서 있었던 이 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바꾼다? 이게 개혁이라고 포장이 되는데 지금 검찰개혁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만약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절차적 지연이라는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각 기관을 분리한다 그러면 절차적 지연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피해본 국민들은 언제 구제를 받습니까? 대표적으로 검찰개혁법이 이런 게 개혁입법이라고 포장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불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수사 지연, 수사 역량,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수사 지연, 재판 지연 이거는 불보듯 뻔하고 이거 전문가들의 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걸 민주당도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저희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고 조국 씨를 기소하고 여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개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그다음에 네. 예산안을 다룰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네. 방송관련법을 다룰 공영방송법제화특위. 예. 여당이 반응할까요? 지금 송 대표께서 제안한 이 3개 특위는요. 이게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였거나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가장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가고 도출해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호소드리는 저희들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은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느냐. 그만큼 국가의 그 헌정 질서 유지 또 시장 경제 질서 유지 또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가장 적확한 방안을 모색하자 이러한 충정에서 나온 거니까 민주당도 아마 거기에 응해주리라고 저희들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하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민주당과 정부, 민주당과 대통령 관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이런 것은 조심스럽죠. 예. 당정이 잘 되어서 정말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말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이 이 여야 전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송원석 대표께서도 글쎄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말씀하신 송 대표께서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왜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네.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에서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기로 하고 재판 공개도 조건부로 하는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네. 야당은 금융감독위 설립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부분이었잖아요. 네. 여야가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특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독소 조항이 수정된 데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여야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특검이 사실상 정치 도구화되어 있다. 이 특검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정치 보복 이 행태는 멈춰야 한다. 이걸 반증하는 일들이 요 1년에 최근에 있었죠. 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봉 띠지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특검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가 국내에 돌아와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특검이 야당 말처럼 정치 보복의 도구화되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검이 이 정치 도구화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합의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 제가 지금 아직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야가 파국은 막은 모양새입니다. 예. 정책위 의장이신데 국민의힘 정기국회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정책적 역량을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지금 기업과 일자리의 위축입니다. 기업과 일자리의 위축의 근본적인 출발은 노란봉투법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네. 개혁된 노란봉투법을 다시 되돌려서 건강한 노사관계, 그래서 활기찬 기업활동,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구조를 다시 만드는데 사실은 전력하고 싶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은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승희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한 뒤에 네. 악플에 시달렸는데 며칠 안 돼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비유한 건 적절치 않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께서 그 발언하신 그 행간을 짚어보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체제 내에서 또 상권 분립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표현이 뭐 어떻다 뭐 이런 평가는 또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 뜻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은 특히 해양수산부 수산차관 신설이 빠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해양강국 공약 이행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셨던데 어떤 배경인가요? 이게 사실 그 부산 시민들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 산업은행 이전에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도와주지를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갑자기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치면서 해양수산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이전을 하겠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해양수산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100만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걸고 있는 수산 담당 차관이 신설되어야 하고 또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해운, 항만물류, 해양에너지 등등 각 부처의 산재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정부조직법에 명시적으로 명시를 해줘야만, 즉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줘야만 이게 실현이 됩니다. 네. 그런데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이 명실상부한 이러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정작 첫 정부조직법 개편에는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섭섭함을 넘어서 속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 민주당 네. 주도로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상황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저희가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과연 지금 현재의 법과 조직에 비해서 방송 미디어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향후에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또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추가되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그 법 개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진숙 찍어내기용으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법안 내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권성동 의원께서 아마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시고 아마 저희 당도 의원들께서 상식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공장 구금 사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미국 측 사정으로 귀국이 하루 연기됐었는데 네. 초유의 감금 사태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대응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 300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 장소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애초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풀어서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700조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이 네네. 쇠사슬로 묶여서 구금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거는 한미 간의 경제 동맹에 아주 심각한 적신호가 온 것이 아니냐. 네,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외교안보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욱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하하입니다. 오늘은 호연이 가족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발달 장애를 가진 호연이와 함께 변산반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에서 보트도 타고 카약도 배우고 낚시도 즐겼습니다. 저녁엔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예쁜 자연을 흠뻑 느꼈답니다. 여행이 끝나고 호연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었다. 섬바다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오랫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선선한 아침 공기가 많이 반가우시죠? 서울은 오늘 아침 19.9도로 어제에 이어서 20도 이하로 기온이 유지돼 아주 선선합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아침 공기가 쾌적해진 곳이 많은데 대관령은 이틀 연속 한 자릿수의 아침 기온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주 지역의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틀간 전국에 비가 오면서 또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대부분 떨어지겠고요. 오늘은 서쪽 중심으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는 제주 남부에 남아있고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광주 31, 세종, 부산, 제주 30, 강릉 29도로 예상이 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인 토요일 밤까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이 대부분 20에서 80mm, 많은 곳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많이 가물어 있는 강원 동해안 쪽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부분 낮 기온이 많이 꺾이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자 귀국이 늦어진 데 대해서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의 미국 잔류를 권해서 귀국 절차가 중단됐던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신체 속박 없이 호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한국인의 미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이번 정부의 대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포괄적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이걸 또 신속하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좀 외교 능력들 정말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그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 비자 문제, 이것을 좀 편의 위주로 좀 그 뭐 관행에 따라서 좀 쉽게 생각이 어떤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그대로 고쳐야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그 능력, 성과, 이건 참 빛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내사가 좀 오래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사전 사후 통보를 좀 받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 그 외국의 어떤 그 이민청들의 그 특성들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비밀주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의 그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비자 문제, 그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재발이 안 될 텐데, 사실 이게 이전 정부 또 그 이전 정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쳐지지 못했던 부분 이번에 좀 돼야 될 텐데, 국회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우리 좀 정부 차원에서 그 어떤 우리 그 전문 그 근로자들에 대한 뭐 비자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국회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도록 좀 뭔가 권하고 요구하는 이런 노력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치보다는 강대강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예, 그 정청래 대표의 연설은 조금 강하다는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잘 차려진 잔치상 같다는 느낌, 이걸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물론 그 헌법 소우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게 못할 얘기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갖고 나가야 할 6대 핵심 성장 동력, 이것을 뒷받침하겠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연설 내용이 잘 짜임새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송원석 대표의 그 연설은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을 했는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반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거울을 보고 자아 비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혼용무도, 독재, 야당 탄압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윤석열 정권이 보여왔던 3년간의 행태였고, 국힘이 그걸 방관했던 행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꼭 뭐 자기 고백 같다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강하게 하시니까 또 강하게 맞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국힘이 그동안에 그 보여왔던 언동들을 보면, 그 일관성이 있게 쭉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자기 반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반성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워딩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을 파괴하려 한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망언 아닙니까?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걸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고 프레임이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건 정말 억지 중에 억지고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힘 법사위원들도 보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법정에서 주장해야 할 변호인들이 주장해야 할 절차적 권리인 것이지 국민이 다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으로부터 그 어떤 독립되어 있는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못 믿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뭐 다른 사물을 어떻게 평가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 때처럼 이재명 정부도 새로 임명한 검사 경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복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그 유혹을 포기를 하고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 이걸로 인해서 생길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민생, 경제만을 위해서 또 국익만을 위해서 이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손을 뗀 걸 가지고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뭐 좀 타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다.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란 특별법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판부와는 좀 다른 그 뭐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격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떤 그 인민재판이 아니고 법관에 의한 재판 그리고 또 기존의 법관들 중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재판 이걸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의 그 범위 내에서 그것도 새로운 법원도 아니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자는 것. 이게 과연 유언인지 저는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도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이 법원행정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정치인이 직접 개입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위원 논란이 초래가 된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다 빠지고 국회도 빠지고 그야말로 학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건전한 그 어떤 시민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들어가서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뭐 국회가 꼭 참여한다는 것을 저는 고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될 여지들이 있군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논의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검찰까지 포함된 사법개혁 방안을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를 다 무위로 돌리고 방해를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 부분은 이미 정부 또 다수 여당 사이에 결단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손질할 수는 없는 것인 것 같고 네. 나머지 개혁이라든가 세부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그 저질렀던 그 내란 행위라든가 그걸 옹호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독재를 방관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고 다시는 그것과 단절하겠다는 분명한 전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전제하에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이런 특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네. 내란 청산 네. 또 뭐 어떤 그 과거의 단절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인지 그건 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한길 같은 사람이 밀어주는 당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단절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협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야가 좀 대치 국면인데 이 부분은 좀 가동이 될까요? 그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원하는 부분이고 또 여당에서도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힘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에 대한 그 비난 네. 이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진정으로 협력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행동으로 나서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그 전날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속도 조절은 안 하실 의향을 비쳤습니다. 동의하시는 내용인가요? 검찰개혁이라든가 명백하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이것은 일정대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정이라고 하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에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걸 전제로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미 어떤 합의된 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되돌리는 이런 방식의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겠고 그야말로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든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그 분야의 어떤 사법 검찰 관련된 주제들 이런 것들은 마음을 닫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좀 너무 감격 모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서 이거 좀 어떤 배경인가 궁금해합니다. 어떤 내란 청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내란과 손을 떼라는 거 단절을 하라는 거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생 경제 또 국민 통합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분명한 요구를 했던 것이지 그 부분을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도 모두 강경했다. 그리고 야당을 거부하는 개념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님은 그러면 내란 종식과 협치는 약간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내란 종식 선언을 해주고 협치에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정 관계 또 당과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호사가들은 이제 좀 엇박자가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던데. 대통령께서는 제가 느꼈던 짧은 경험이고 또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대통령께서는 평소 보면은 조금 더 실용성 네. 이런 것을 좀 더 중시하는 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는 굉장한 소신 이런 걸로 일관되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살짝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부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안고 가려는 성향들도 아니고 또 국익 또 민생에 도움되는 부분을 중시하는 생각들은 같으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전혀 마찰 이런 그런 오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싸움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좋은 거 가져가셔라. 이런 배경인가요? 어떤 역할 분담론도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평소 성향도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잘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재명 정부가 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청래 대표 연설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할 때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정 대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도 국힘 내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그래도 그중에서는 조금 더 나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 당은 높은 위치에 있으나 경력이 높으나 낮으나 한결같이 저렇게 오히려 더 경력이 높을수록 더 망언을 일삼는 이런 분위기들 보면은 참 저 국힘 정당 내의 그 어떤 정치 문화, 인성 품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회의가 들 정도로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부분이 없는 한 또 약간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그 어떤 정치에 상당한 그 원로 위치에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과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것 때문에 정치를 또 협치를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뭐 정치는 계속 또 이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그런 책임 어떤 추궁 발언이나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또 협상 노력이나 두 개가 다 동시에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뭐 민생경제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별개의 사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 되겠습니까? 개가 병렬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100일 동안 중요한 일들 많이 생겼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위기처럼 느껴졌지만 다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오늘 그 기사를 보듯이 네. 그런 외교적인 또 현안들도 잘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유능하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100일간 이런 추진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그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뭐 주고 싶고 또 기대가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물론 지지율이 한 60% 네. 뭐 수준에서 나옵니다마는 갈수록 더 높아지기를 예상하고 기대해 봅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성과로 좀 꼽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삼으시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존재 출범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주가가 높아졌던 이 상황 주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미국과의 그 외교 문제 네. 이게 잘 해결이 됐고 이번 그 근로자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달라고 근로자들 남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할 정도까지 이런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뭐 외교적인 능력 성과 이 두 가지가 제일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쉬웠던 점은 좀 없었습니까? 아쉬웠던 점은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뭔가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네. 지명하는 인사 과정, 관련해서. 지명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민주진영 그 국민들의 뜻에 안 맞는 인사들이 가끔 지명이 됐다라고 조금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진보 진영만을 위한 그리고 그 민주 진영만을 위한 그 대통령이 아니라 또 수구 세력으로까지 폄하되는 그분들을 위한 대통령도 돼야 한다는 이런 측면 이런 걸 생각하면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국민들께서 좀 생각하고 민주 진영에서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사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예정인데 다만 그 어제 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협상 내용이 수정안으로 네. 뭐 반영이 돼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그 협상을 위해서 조금 더 처리 시기를 늦출지 이것은 오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서 그게 통과되게 할 것으로 분위기가 보였는데 워낙 또 외부에 비판이 많고
그 또- 너무 타협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더 한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내 강경 의원들이 좀 반발도 좀 보이던데 의원총회에서 오늘 좀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원내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도 그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또 수많은 의원들에게 그 항의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또 비난도 많이 하시고는 하는데 좀 그것을 원내대표도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박 의원님도 예. 이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재판 공개도 조건부로 허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십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갔던 것이 맞지 않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느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내대표는 또 그 뭐 야당의 입장도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원만하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또 가야 하는 또 책임도 있다 보니까 뭐 그분의 그 선택 또 협상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긍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도 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정말 그 부분 좀 뭐 수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한다면 원내대표의 뜻대로 그렇게 가긴 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의 그 망언에 대해서 조금 사과하는 절차 이것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좀 반발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공복 의식이 없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생각이 없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좀 네. 알아봤는데 네. 언론 보도 내용도 그렇고 제가 소문으로 들은 바는 일체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나 누가 뭐 푸념을 한 것이 뭐 있어서 그게 언론에 뭐 캐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전혀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푸념 정도를 뭐 좀 듣는 정도는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요청이 있었거나 그런 외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검사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주로 논의되는 건가요? 예, 그 사건에 한정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일 날 청문회를 이미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묘하게도 그 관봉권 띠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상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의혹만 더 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2차 좀 집중화된 세밀화된 그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부지검 뭐 G라인을 비롯해서 증인을 한 20명 정도 네. 소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청문회를 검찰 압박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그 실질적 문제점을 점검하는 목적이 아니고 특정 사건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망신 주는 용도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그 검찰 개혁 입법을 위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게 청문회와 관련이 되는 것이냐, 그 청문회 목적과 관련이 되는 것이냐 그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와 분명히 관련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설령 입법 그 어떤 입법을 위한 청문회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궁금해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 자체는 저는 어떤 목적이든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유예기간 동안에 이제 후속 입법이 논의가 될 텐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좀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세요? 앞서 저희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인터뷰를 했더니 수사 지연이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은
그 공소청법, 중소청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잘 만들어서 네. 아까 그런 그 어떤 수사 지연이라든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적인 후속 입법 논의를 해 가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깊은 수기가 필요한 것이고 총리실에서 뭐 TF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이런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도 있는 뭐 논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내 문제 관련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승희 의원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한 뒤에 며칠이 안 됐죠.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예상 못한 질문들을 많이 오셔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박이승 의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당에서 주류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그런 반대 의견,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이승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실수를 했던 것이 계엄에 비유했던 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조금 표현이 지나쳤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사과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를 파기했다. 이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발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원안에 대한 그런 부분일까요? 이거 아마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 아마 그 많은 그 국민들께서 문자 항의들을 참 어제 많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그 뭐 그런 외부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보를 보니까 2시 본회의에서 더센 특검법 그 원래 원안 상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간은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간 문제도 그렇고 인원 문제도 그렇고 특히 또 하나가 그 중개 문제. 어떤 재판부를 재판부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헌법재판 때 그랬던 것처럼 국민에게 재판 과정을 보여달라 이 요구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객기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 물가와 관련한 통화 정책이 우리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김영익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뭐 시장 전문가들이 한 7만 5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고요. 예, 실업률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 고용 지표까지 알아야 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고용이 미국 소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해야지 미국 가계가 돈이 있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에요. 네. 고용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환율, 금리, 주가에 다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고용까지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고용 실업률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계속 고용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인데요. 예, 최근에 미국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을 줬고 그때 금리를 0%까지 내렸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 가계가 소득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네.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돈을 풀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계 실질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저 은행에 이자 많이 내야 되지만 미국도 이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020년 3, 4월에 고용을 2,187만 명이나 줄여버립니다. 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을 너무 많이 늘려놨구나. 또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보니까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0.5%포인트 비컷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앞으로 고용,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비컷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 그냥 저는 0.25%포인트 그렇게 인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아직도 물가가 불안하니까 비컷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느냐. 이게 제 견해고요. 그런데 주요가 IB들 견해 보니까 네. 10개 IB들 전망치를 보니까 다 같이 0.25%포인트 인하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용을 강조하면서 비컷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물가 때문에 아마 0.25%포인트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말고도 올해 또 2번 더 있죠? 예. 10월,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갈까요? 좀 장기 전망이긴 하지만. 예. 앞으로 물가 고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물가는 예상보다 높지만은 고용이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10월, 12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요. 아마 12월에는 3.75%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앞으로 세 차례 0.25%포인트씩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UBS 같은 데는 12월에는 비컷 할 거로 보고 있어요. 네. 3.50%로 12월에는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다. 그만큼 고용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 가는 지표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오늘 밤
나오는 거죠?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어제 저녁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뭐 시장 전문가들이 0.3% 전월비 상승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0.1% 감소해 버렸어요. 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약해졌거든요. 이 이유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기업들이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가 올려버리면 소비가 더 둔화되거든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를 관세 때문에도 많이 못 올린 것 같고요. 경기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요. 예, 시장 예상치는 한 2.9%입니다. 2.9%. 전년 동월비요. 네. 2.9% 의미가 뭐냐면은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높아진다. 높아지네요. 예. 그리고 근원 물가라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하는 네. 거는요. 3.1% 상당히 높은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다음 주 금리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도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통계를 좀 뽑아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시장 예상치는 2.9%인데요. 제 모델 예상치는 2.8%. 시장보다는 뭐 제 예상치가 조금 낮습니다만은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갑자기 물가가 뭐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상황은 좀 예.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 전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최근 뭐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금리 인하 압박 이것도 좀 연준의 결정에 사실 영향을 미치나요? 어떠나요? 이번에 좀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뭐 너무 늦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네. 유럽 중앙은행 좀 봐라. 금리 많이 내려라. 1%까지 내려라. 예,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금리를 못 내렸던 거는 트럼프 관세가 앞으로 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는 지금 목표치보다 높고. 예, 그런데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고용 통계를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파월 연준 의장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물가보다는 고용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내리자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이 고용도 좋지 않은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유동성, 금리나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과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버핏지수라는 사람이 버핏지수를 중요하다, 주식시장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버핏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명목 GDP에서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가. 예, 그런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따져볼 때요. 올 2분기 330%예요. 330%. 명목 GDP보다 시가총액이 3.3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000년 이후 평균이 197%고요.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버핏이 운영하는 버킷의 해시웨이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현금을 3,400억 달러, 자산의 약 30% 정도를 현금성 자산, 단기 미 국채 같은 거 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버핏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그동안 장기적으로 좋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버핏도 이제 옛날 사람이야. 이런 시대의 흐름하고는 틀려 그러는데 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는 버핏이 옳다. 또 네.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 비중이 작년에 68%입니다. 네.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는 미국 S&P 500보다는 신흥시장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우리 코스피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만 네. 우리 코스피가 올해 어제까지 보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38% 올랐어요. 아, 그런가요? 우리 미국 S&P 500은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비중 미국 주식만 너무 많이 투자한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코스피 어제 이제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괜찮은 수준인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가대평가되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해 보면은 네.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그 PER이라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기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23배인데요. 네. 우리는 한 뭐 10배에서 11배 사이 이 정도 올랐어도 우리 주가는 전혀 가대평가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선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요. 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신흥시장으로 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뭐 혹시라도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아지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그럼 미국으로 다시 돈이 몰려들면서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신흥시장이 불안해지죠. 예, 그런데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 보면은 중국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베트남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신흥시장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우리 한 1,300원대 후반에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에서 1,400원. 네. 뭐 현재는 39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예. 뭐 당분간 이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는 1,200원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적정한 이유는 추정할 수가 없는데요. 예, 미 달러 인덱스, 유한 달러, 엔 달러, 그 다음에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요인 가지고 지난달 제가 우리 환율을 평가해 보니까 한 14%, 뭐 적정 수준이 1,200원 정도 나옵니다. 당장 1,200원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여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저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이 올해 1,1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환율에 과거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환율 안정 요인이거든요. 예, 저는 우리 돈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은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해서도 돈을 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 올해 두 차례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았습니다. 지난번엔 동결했는데 남은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 내리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요. 네. 우리 물가는 2% 조금 밑돌고 있어요. 목표치 이하죠.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능력보다 덜 성장하고 있고요. 문제는 금융 안정이죠.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서울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좀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11월 금리를 두 번 다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소한 한 번은 인하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전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한국금융연수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병헌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았네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한국 배우 최초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상자로서는 이제 박찬욱 감독이 나섰는데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2000년 영화 공동 경비구역 제2SL을 통해서 이 히트작 대열에 올랐다라고 이병헌 배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 어쩔 수가 없다도 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네. 예매 행진이 계속 되고 있어서 1000만 관객 돌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50주년이 됐고요. 네. 5번째 이제 올해로 이제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디 포스터와 이 기에르 델 토로 감독과 함께 특별 공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박정민 주연 연성호 감독의 영화 얼굴도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 작품은 157개국에 선판매가 됐고 그 외에도 세계의 주인이라는 작품도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수상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영화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80%나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은 영화 기획 개발 지원액이 지난해 대비 33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까지 이어져 왔던 개봉 실적이 있는 제작사의 차기작 기획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17억 원 따로 편성했고요. 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중예산 영화의 지원액도 200억 원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또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18억 원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태펀드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로 증액을 해서 1,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네. 영화 투자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투자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극장에서 흥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투자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모태펀드를 통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힌 거고요. 또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화 제작이 좀 활발하게 돼 있고 또 부천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이제 섹션을 만들기도 하는데 올해 네. AI 기반 영화 제작에 22억 원 새롭게 지원을 하고요. 또 부산 기장 촬영소 내에 버추얼 프로덕션 프로듀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문체부 예산이 올해 대비 한 10.3% 7,290억 원 증가를 해서 7조 7천여억 원 정도 되고요. 네. 예술 문화 부분에 10.8, 콘텐츠 부분에 26.5. 그래서 콘텐츠 부분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관광 부분에 9.4, 체육 부분은 0.3. 이래서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로제가 듀엣곡 아파트로 주요 부분인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해의 노래상은 본상입니다. 그런데 K-팝 가수로서는 최초로 받은 건데요. 네. 일단 이 비디오 뮤직 어워즈는 미국에서 4대 음악상입니다. 그래미, 빌보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4대 음악상이고요. 마돈나,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팝스타들이 역대 수상자로 반드시 거쳐갔던 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2021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이 부분 최초의 K-팝 후보에 올랐지만은 수상은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부분 K-팝 후보도 이후에 전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후보에 올라서 수상까지 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MTV 뮤직 비디오에서 총 8개 부분에 올라서 K-팝 사상 최다 후보 지명 네.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바로 올해의 비디오 상입니다. 네.
K-팝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뮤직비디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디오에 관련된 올해 비디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만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상을 차지했고요. 또 로제가 함께 이름을 올린 베스트 K-팝상은 블랙핑크의 동료죠. 리사의 노래 본 어게인이 차지를 해서 결국 이 수상은 이 현지 팟캐스트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평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K-팝 영역을 좀 넓혔다는 의미인데 그래미에도 출품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번 시상에서 의미는 이 시상식에서 전문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본상보다는 팬 투표가 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2022년 올해의 그룹상으로 재편된 베스트 그룹상이라든지 또 2019년에 신설된 K-팝 전용 부분에서만 우리 K-팝 가수들이 수상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올해 그룹에선 BTS가 2022년에서 4년 연속 그리고 이 밖에 블랙핑크 그리고 세븐틴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미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2월 열리는 68회 그래미에도 출품한 상황이고 미국의 유명 그래미 수상 예측 매체가 있거든요. 네. 골드덥인데 여기에서는 아파트가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신인, 올해의 레코드상 부분에 유력 후보에 이제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후보 발표는 11월쯤에 열리기 때문에 이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임명이 됐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K-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네. K-팝 기획자 혹은 운영자가 국가정책 기구에 이렇게 수장이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장관급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진영 위원장은 원더걸스를 이제 함께 대동하고 미국에서 직접 홍보 활동을 하면서 그 핫백 차트에서 상당히 순위권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고 그 뒤에 가수 비를 앞세워서 글로벌 한류 시스템 만들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를 북미와 중미 남미까지 진출을 했던 성과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실무적인 어떤 현장 감각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중소기획사나 신인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정부 민간 부분에 있어서 협력 방안들은 무엇인지 특히나 K-팝 현장의 관계자들 힘만으로는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과연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진영 프로듀서 소감 밝혔죠? 예,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좀 업계 종사자로서 여러 부담이 있다, 걱정스럽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다. 그렇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앞서 좀 언급드린 부분들도 연관지어서 이제 말했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끝에 이제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진영 이제 대표가 약간 자기 스타일을 이제 고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네.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KBS에도 많이 이렇게 네. 같이 대중성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네. K-팝의 공공성 부분도 많이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문학 관련 축제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를 통합한 대한민국 문학 축제가
9월 한 달간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4회를 맞은 서울 국제작가축제, 또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 등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해서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 나누는 사업을 통합을 해서 12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올해 처음 합니다. 12일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현기영 작가와 엘랭커 작가의 대담으로 축제 시작을 알리고요. 8개국 작가 10명이 국내 작가들과 교류하는 행사를 17일까지 엽니다. 13일에 서울 대학로에서는 토니 6개 부분상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춘희 작가와 김현 시인이 대담을 나누게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작가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이 김혜순 시인의 완독 공연도 있고요. 기영도 시인의 입체 낭독극, 그 외에도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60여 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니까 9월 내내 이 도서 책에 관련된 그런 것을 보시면은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보시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Z세대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젠지 스퀘어가 화제라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젊은 20대 뭐 조교일 수도 있고요. 또 인턴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빤히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X세대인데 X세대는 그래도 뭔가 불합리하고 좀 당장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뭐, 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언의 어떤 침묵이나 응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라는 젊은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